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분은 오늘 월요일 같은 또 기분이 드네요. 날씨는 굉장히 좀 더워지고 있고요. 시장은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선방하면서 좋은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회복을 하고 끝나서 물론 특정 섹터가 좀 오르긴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혜미님, 그 다음에 박수님, 제노님, 나비노님, 구름샘님, 혜성님, 등골아빠님 등등 많이 오셨네요. 키라님, 김영성님 반갑습니다. 최진욱님, 반갑고요. 리윤님, 반갑습니다. 쭈니님, 반갑고요. 네, 어제 선거 마치고 또 주말 같은 느낌으로 또 식구들과 어떻게 좋은 시간 또 보내셨는지 궁금도 하고요. 굉장히 사실 어제 CPI 발표 나오고 큰일 났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상당히 시장이 견조하게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시장 동향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거의 40포인트 가까운 폭락 출발이죠. 굉장히 많이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미국의 3월 CPI 발표 속에 미국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4, 4.5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는 4.8, 위로는 4.3 정도 10년물 국채금리를 레인지를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상향 돌파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늘 오전에 전고점인 1363.5원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좀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경제지표 영향에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요. 6월에 한다, 7월에 한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이러한 6월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당 총선 패배 영향에도 저 PBR 모멘텀이 또 악화될 것으로 우려를 이제 장 초반에 했었고요. 자금 이탈의 금융과 자동차, 지주 등의 하락 출발을 일단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역시 보였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 쪽의 CPI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는 것인데 각각 항목별로 보시면은 검은색 막대 그래프는 전월비로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 전연비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상방 쪽으로 압력을 준 그런 포인트고 왼쪽으로 갈수록 하방으로 준 포인트인데 다소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좀 미쳤고 그 다음에 주거비 이런 것들도 글쎄요 아직은 스티키하게 많이 이제 빠지지 않는 모습도 아직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보시기 힘들 테니까 그 다음 자료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두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별 기여도인데요. 역시 이 보시면 핵심 서비스 쪽이 역시 항목별로 기여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상품과 그 다음에 에너지 쪽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비스 쪽이 아직까지는 회색 관련된 막대 그래프 쪽에서 역시 가장 좀 높은 항목을 좀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은 너무 어렵게 가거나 아니면 많이 미뤄지거나 올해는 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따라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이제 좀 발작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환율도 이제 달러가 강세 쪽으로 확 돌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 출발한 가운데 해운과 종합물류, 정유에너지 등이 일부 상승세 보였고 그 외에도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제주반도체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이 주가들이 일단 오르기로 했습니다. 개장 초반 4월 10일까지 수출이 21.6%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45.5% 증가했다 발표가 됐고요. 석유 제품도 13.3% 그리고 승용차가 8.6% 등의 수출도 증가세가 나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장중에 자동차와 타이어 업종도 오전장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의 반등을 좀 이끄는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파락 출발했던 시장은 주가지수 선물의 낙폭 축소 시도로 코스피가 2660선을 일단 지지를 하면서 낙폭 축소하고 반등이 시작됐고요. 외국인 현물 매수 규모 확대 그리고 선물 매도 축소로 10시 30분경 삼성전자 또한 플러스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반도체 상승 배경은 역시 이제 한미 반도체의 마이크론 HBM용 장비 226억 관련해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 대폭 상승, 그리고 G2 수출액도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호조 업황 개선 지속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17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도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테크노이나 PSK 홀딩스 등의 한미 반도체 HBM 장비 계약 소식에 AI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그 외에도 WTI가 $86 돌파 영향의 석유나 가스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도 들썩였습니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기관의 순매도로 약세 출발했지만은 12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 전환, 아까 보였다 말씀드렸죠. 업종별로는 의료 종밀이 강세였는데,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HBM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DI가 수혜에 관련된 이유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뒤에 이어서 운수 장비도 강세였는데 한국 총선 여파로 밸류업 업종 약세 전개했지만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현대차는 다소 좀 많이 올랐죠. 강세였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로 급락했던 하나에이로스페이스도 반발 매수세로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전기전자는 반도체 호황이 AI에 따른 전력기기 모멘텀을 이어지면서 역시 강세 전개됐습니다. 전력기기 괜찮았죠. 그중에 HD 현대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급등했고요.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도 강세 기여했습니다. 이 반면에 1분기 흑자 전환, 밸류업 기대감으로 상승해 보이던 한국전력이 약세 전환하면서 전기가스업 하락세를 이끌었고요.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진행 우려로 밸류업 업종이 일부 약세했는데 보험이나 증권 등이 일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약보합세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후반에 상당히 좀 모습이 괜찮았죠.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강세였고요. 자발적인 상장 폐지로 급등했던 대양제지가 오늘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업종 강세 주도했고, 한미 반도체 마이크론향 공급 계약과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테크윙, PSK 홀딩스, ISC 등의 주가 상승이 올라왔고, 그 외에도 스튜디오 미디어 등의 급등으로 방송 서비스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건설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동신건설이 급락하면서 약세를 주도했고요. 이어서 정보기기와 출판 그리고 매체 복제 관련된 쪽 업종이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시장은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40포인트 정도 급락했다가 모든 걸 다 회복하고 플러스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 상당한 힘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좀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파로 불렸던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인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CPI 발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서 이동함에 따라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또 예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지금 벌써 이제 2차례 정도로 상당히 좀 축소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약속한 것도 아니다, 이런 코멘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조금 매파적으로 불렸던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인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렇게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또 예상하고 있다까지 했으니까, 글쎄요, 이게 누구 말이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불꽃이 꺼졌다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이제 오늘 총선 결과에 따라 이제 단순 이벤트 플레이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한국은 정치보다는 외부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일부 자료를 좀 올려주셨는데,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자료입니다. 자, 총선 결과보다는 CPI나 미국 금리, 원달러 환율 등의 외부 변수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일단은 어느 쪽이 이제 총선에서 이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였고, 시장의 악재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았겠지만은, 이 과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오히려 진보 쪽이 증시에 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이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그 중간값 코리아 섹터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1992년 이후로 선거가 나타났을 때 이 한국의 섹터별 퍼포먼스를 봤을 때요. 지금 보면 파란색 쪽이 아마 데모크라틱 민주당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 쪽이 이제 그건데 이 파란색 민주당 쪽이 오히려 섹터별로 보면 이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엄블레라 리서치가 이제 이 자료를 조금 보여주면서 진보 쪽이 오히려 증시에 유리했다는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이게 꼭 증시 악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 이제 반도체인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하드캐리 했죠. 그래서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 관련된 기준에서 164억 4,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습니다. 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늘었고, 그리고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에 나왔고요. 상당히 업황이 호조이죠. 이달에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이제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45.5% 증가했고요.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고, 최근 2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 수출액은 이번에 8.6%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27.2% 증가율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면서 부품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SK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표이고요. 회색 같은 부분들을 위쪽에 보시면은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이고, 아래쪽 보시면 24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와 이번에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비교가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디램과 낸드 등등을 포함한 이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꾸준하게 지금은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루팡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역시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호환이라는 이야기를 갈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금 글자가 작아서 좀 보시기가 힘드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웨스턴 디지털이 가격 조정 서한을 발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쓴 서한이겠죠. 그래서 HDD와 SSD 드라이브 모두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안을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이 외부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대기업 웨스턴 디지털이 AI 열풍으로 주요 고객들의 대용량 하드디스크 수요가 늘었다고 8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안이고요. SSD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웨스턴 디지털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고객에게 사안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지금은 강세로 가고 있는, 역시 온고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요 기대치를 초과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산업 공급망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는 제품 가용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아마 일부 변경사항은 즉시 가격에 대한 조정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화에 따라 앞으로 가격 제품을 더 자주 조정할 것이라고 또 인정을 했고요. 또 계획되지 않은 수요와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 변경 시에는 사전 통지를 미리 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알려달라는 거죠. 사전 통지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수요로 인해서 리드 타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일단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일부 이제 반도체 쪽도 좋았지만, 역시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쪽 관련해서 주가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골드만삭스가 오늘 관련된 자료를 냈죠.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이거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구조물 투자는 현재 연간 약 250억 달러 정도 규모이고, 전체 오피스 구조물 투자 범주에서 약 35%를 차지하는데, 현재 데이터 센터 투자는 미국의 민간 비주거용 건설 투자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2030년에는 미국 민간 비주거용 건설 투자의 약 5에서 10%까지 차지할 수 있다. 상당히 급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2년 데이터 센터 투자액은 약 187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36%의 고성장을 계속 연평균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올해 약 250억 달러, 즉 오피스 투자의 36%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팀 시장 예상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서버 관련된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근거한 것인데, 데이터 센터 구조물 투자는 민간 비주거 건설의 3%, 그리고 미국 전체 건설 지수의 1%에 불과하지만 실사를 통해서 대형 발전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구조물 투자에 비례하는 가중치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전력기기 쪽 관련해서 대형 발전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매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냈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전력기기 쪽도 역시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반도체만 간 건 아니죠. 자동차 쪽도 이례적으로 완성차와 그리고 타이어 업종들도 괜찮았고요. 아주 일부 부분주들도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한 그 1분기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175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역대 1분기 중에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의 수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한편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 AI 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한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나 뭐 일부 부품이라든지 타이어 굉장히 좋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테크 부분들이 꽤 많이 올라와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약간 뭐 밸류가 좀 찼다,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자료를 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근거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뭐냐면, 테크가 1년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아웃퍼포먼스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밴드 상단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섹터 롤링 그 원이어 관련된 퍼포먼스죠. 이게 S&P 500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비교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까지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도 테크 섹터가 좀 미국도 그렇고 부담스럽나? 고점인가? 뭐 팔아야 되나?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3년 평균 퍼포먼스입니다. 이 테크놀로지 섹터 롤링 3년간 이 퍼포먼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에버리지가 31%인데 아직도 26%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익스트림 아웃퍼포먼스는 100%가 넘죠. 한 1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3년간 연평균 보면 아직은 좀 싸다. 그러니까 좀 길게 시기를 좀 놓고 평균으로 따져보면 아직은 조금은 더 피크가 아니다. 버블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또 나오고 있어서 IT 테크가 여전히 조금은 더 힘을 싣고 주도 섹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완성차 이야기도 좀 드리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뭐 타이어 이야기도 좀 드렸지만 우선 이제 완성차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1분기 관련된 자동차 섹터 프리뷰를 통해서 이 홀딩할 근거, 그러니까 주식을 좀 더 가져가야 될 근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시가총액이 3월에 115조 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다시 100조 원 내외로 아마 조정이 좀 일부 나왔다라고 일단 분석을 했고요. 거기다가 밸류업 이슈에 소강된 상황에서 다시 실적 관심도가 상승되는 구간이고 1분기 완성차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 특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디테일이 5월 정도에 공개가 될 것이고 6월 전후에 현대차 CID 등의 양호한 실적 이후 다시 모멘텀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완성차 그래서 홀딩할 시점이다, 여전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표와 실적에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핵심 수익성 지표인 국내 판매 부진과 그리고 미국의 인센티브 상승에 따른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국내 부진은 전기차 설비 전환 그리고 미국 인센티브 상승은 IRA 여파로 EV 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영향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주요 지표의 부진과 별개로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전망인데 사실 환율 기준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수출 쪽에 보면은. 그래서 환율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다른 쪽도 한번 우리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완성차의 12개월 포워드 PER, PBR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현대기아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PER 부분도 마찬가지고 PBR 쪽이 역시 기아가 PBR이 좀 더 높죠. 최근 들어서 PBR이 기아가 한 1배 수준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0.6배 언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신고가 내기도 했지만 결국 ROE가 뭐 16%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기아가 상당히 ROE가 높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ROE가 아마 뭐 9%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ROE가 상대적으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라든지 일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ROE가 조금은 낮게, 기아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PER이나 뭐 다른 PBR 같은 경우도 기아가 좀 더 높게 형성됐고, 현대차가 조금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매출이 약 39조 1천억 원, 전년비 4% 증가하고요. OP는 약 3조 5천억 정도로 분기 이야기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아마 2% 정도 증가한 것으로서 컨센 부합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25조 원으로 전년비 6% 증가한 모습이고요. OP 마진은 2조 7천억 정도로 아마 전분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서 컨센 부합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절대 PER이나 PBR로 보면 사실 일본 자동차 대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회사를 봐서도 조금은 낮게 형성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제 오른쪽 보세요. 막대 그래프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신차 판매입니다. 미국 쪽의 신차 판매량 그리고 현대기아 점유율인데 점유율이 거의 밴드 상단 꼭지에 거의 와 있죠. 이걸 뭐 돌파하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반적으로 점유율 미국 쪽의 신차 관련된 뭐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약 한 11% 정도 돼서 이제 밴드 상단이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돌파하면 더 좋은 모습이겠죠. 아무튼 상당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판매량과 그다음에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상단에 유지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기아의 BEV 판매량 추이인데 24년도 보세요. 자, 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바로 앞입니다. 판매량 추이 관련된 자료요. 네. 판매량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으네요. 네, 죄송합니다. 판매량 자료가 빠졌는데 24년도 BEV와 HEV 판매량 추이가 22년, 23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1, 2, 3월 달에 보시면은 아마 특히 HEV 관련된 판매량이 22년, 23년 월간 데이터보다 아마 월등하게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판매량 추이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띄우지 못한 이 빠진 데이터는 3프로TV 관련된 시내 자료실 앱에 들어가시면 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기아 미국의 인센티브 추이 관련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좀 전에 띄우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기아의 인센티브 추이를 보면 산업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네, 이겁니다. 약간 노랗게 보이는 자료가 산업평균의 인센티브고요. 역시 현대기아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평균 인센티브보다 좀 낮게 아직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RA 관련된 보조금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쪽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냐. 일단 1분기 실적 양호하고 그 다음에 피크아웃 관련된 이슈가 실적단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우려스럽지 않다는 거고 밸류에이션도 보면 PER, PBR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구체화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쪽을 오늘은 뭐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최근에 좀 흐름을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테슬라 모델 3의 중고차 가격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역시 검은색으로 보이는 쪽이 테슬라 모델 3 이 중고차 가격인데요. 와, 뭐 가격이 엄청 좋았었죠. 좋았는데 와, 떨어지는 것도 엄청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쪽이 조금 힘든 구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는 이 브랜드별 중고차 가격 지수 추이인데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대 기아 쪽이 이제 푸른색 실선이 현대 그리고 약간 녹색 실선이 기아고요. 위쪽에 테슬라 흐름을 같이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현대 기아 쪽은 오히려 지금 2020년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중고차 가격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문제 테슬라보다는 좀 싸게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죠.
중고차가 많이 싸게 거래됐는데, 근데 중고차 가격은 추이가 대략적으로 보면 2020년, 21년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슬라이스하게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테슬라는 워낙 좋았던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빠르게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같이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밸류도 싸고 그리고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또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품사 오늘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역시 이제 실적 기대치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1분기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빈집으로 평가를 신한투자증권은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진행된 원가 개선으로 수익성은 바닥에서 회복하고 있고 수익성 개선 폭은 물량이 결정할 것인데 현대기아의 공장 전환과 그 다음에 EV 판매 둔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재고 상승 때문에 부품사 실적은 일부 컨센은 소폭 하회할 전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보전의 폭은 축소됐는데 또 시장의 관심도에서도 멀어져 있어서 빈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만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현대모비스의 OP는 6,212억 정도로 전년비 49% 증가하고 전분기로도 19% 증가할 것이다. 현대위아는 620억 정도 수준에 전년비 22%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38% 증가 그리고 S&T 모티브는 259억의 OP 마진을 가지고 있고 이건 약간 좀 안 좋네요. 전년비 4% 정도 빠질 거로 보고 전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20% 빠집니다. 한원 시스템은 OP가 556억 전분기 대비 4% 증가하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8% HL 만도는 719억 추정을 하면서 전년비 3% 증가하지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42% 급증하면서 컨센은 소폭 하회할 전망이지만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품주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어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부품사 12월 포워드 PER 추이와 PBR 추이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회사가 PER, PBR이 낮은지 이걸 보시고 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1분기 실적이 견조하면서 상대적으로 PER, PBR이 좀 낮게 형성되는 종목을 보시면 아마 추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오늘 의외로 부품사보다는 사실 타이어주가 좋았죠. 타이어주. 그래서 타이어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3사가 1분기에 호실적을 전망한다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 전망을 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그리고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의 1분기 영업이익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3,511억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1,166억 그리고 넥센타이어는 651억으로 1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했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체코 2공장의 램프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오히려 실적 호조세가 올라올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릴까요? 타이어 3사의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인데 네모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쪽으로 보시면 역시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금호, 넥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어닝 컨센을 상회하는 쪽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글로벌 리타이어 수요인데요. 선진국 중심, 회복이 중심인데 역시 성장률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미 쪽이 역시나 더 올라오고 있고요. 유럽 쪽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섰는데 이렇게 리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수요죠. 교체 수요가 이제 들어오면서 성장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타이어 모습이 보입니다.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2월 이후에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일부 그리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시각에서 상대적으로 타이어 업종들은 조금은 소외됐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주가가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1분기 호실적은 주가 반등의 핵심 변수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는 평가를 했고요. 1분기 탑 라인은 금호가 아마 전년비 9.1% 성장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의 증가를 본다면 넥센이 전년비 302%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다 예상했고요. 작년 4분기 대비로는 업체별로 물류비 관련된 서차지 영향이 매출액 대비 0.5%에서 1%포인트가량 일시적인 부담 영향이 좀 있다 존재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업체들이 올해와 25년까지 발생하는 에비타를 기준으로 차후에 해외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성장이 역시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타이어 3사 주요의 캐파와 투자 타임라인입니다. 이 보시면은 한국, 헝가리 쪽에 뭐 관련해서 27년 양산하는 것들이 있고요. 테네시 쪽도 있죠. 그리고 금호 같은 경우도 베트남 2공장, 체코 또 발표 가능성, 넥센 같은 경우는 체코 2공장과 미국 발표는 25년 이후 쪽에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대상이고요. 여러 가지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 캐파 증설이 그러한데 아마 PSR 기준으로 현저한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 타이어는 0.7배,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0.4배, 넥센 타이어는 0.3배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것들이 역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겠죠. 만약에 밸류 프로그램에서 뭐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 타이어 업종까지 보게 된다면 빈집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 또 미국 공장 블루프린트가 확인되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는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도 하반기에 기대될 수 있는 게 넥센 타이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지금 PBR, PER 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타이업 좀 많이 올랐죠. 종목들이 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그러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뭐 타이어 등등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이제, 우리가 저 PBR 관련된 쪽과 원전 쪽입니다. 역시 오늘 이제 어제였죠? 어제 총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 때문에 아마 여권 쪽에 정책 동력이 좀 상실될 우려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 일부 저 PBR 관련된 섹터나 원전 쪽이 좀 일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치러진 부분에서 역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동력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일부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실제 밸류 프로그램이 이게 뭐 안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신영증권에서 이 관련해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2대 총선과 금융시장의 영향이라는 신영증권에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된 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일부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평가를 했고요. 소액주주 증여 참여 확대는 변함없는 트렌드라고 신영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다소 좀 난관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평가를 했고요. 대주주 요건 상향되었으나 연말 매물 출회 가능성도 여전히 경계할 부분이라고 신영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했고 납입 금액을 전액 비과세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과 상품별 득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기타 부분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폐지가 어려워져서 이 부동산 과세 강화는 중기적 방향성인데 그러나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 반응이다 이렇게 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관련 공약도 확장 재정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증권이나 그 다음에 보험주들 그리고 일부 지주사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여당이 좀 총선에서 일단 패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5월달에 밸류 프로그램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이제 제시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발 구체적으로 정말 나와줬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증시가 또 일부라도 정상화되는 모습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또 구체화된 제시안이 또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섹터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이제 오늘 종합 물류와 해운 에너지 쪽인데요. WTI가 이제 86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약간 원유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국제적인 이슈라든지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물류와 해운 에너지직이 오늘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현지 시간으로 10일 외신에 따르면은 이란이 시리아 주재 영상한 폭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된 언급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일단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경고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다소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된 언급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등의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해상 무역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걸프 해역의 입구로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좀 경고가 이루어지고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끌어올린다. 근데 이렇게 원유가 올라가고 물동량 관련해서 좀 뭔가 물류 쪽으로 문제가 되면 역시 인플레 지표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섹터도 섹터지만 뭐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 물가 지표에 영향을 주면서 또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뭐 동방이나 뭐 태웅로지스, 흥하해운, CJ 대한통운,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SOL 포함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K가스, 뭐 GS 등의 에너지주가 일단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일부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 일부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는다, 뭐 이런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빠질 거야라고 보는 리포트는 아직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20달러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이 수요가 좀 더 오늘 올라오는, 뭐 중국도 약간 지표가 좀 좋아지면서 수요도 다소 올라오고 있고 또 공급도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조금 더 유가 부분은 좀 올라가는 쪽으로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좀 보면 그러면 수요가 불어지는 유가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도저히 유가가 너무 비싸서 이제 수요까지 이제 부러뜨리는 그런 유가 수준을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최근 자료를 보면은 약 WTI 기준 100달러 수준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6달러 정도 수준인데 뭐 조금 더 유가 부분이 상방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발유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 부분이 조금은 상방 압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튀어오르지 않기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유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섹터가 또 다가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오히려 항공 관련된 쪽입니다. 이 항공주가 오늘은 좀 나쁘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중국인들도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3월달 지표만 놓고 보면 항공시장의 호황은 또 지속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객과 화물 모두 호조를 나타내는 초과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항공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그 집에 가족들도, 지난 뭐 주말부터 어제 이제 미리,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미리 사전투표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디즈니랜드 가고 싶다 둘째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제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어요. 한 5일 넘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항공료도 비싸고, 예, 이렇게 호텔비도 비싸고 상당히 그런데, 뭐 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평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갔는데 이렇게 또 올 때도 평일이고 하다 보니까 갔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수요가 역시 그러하고, 뭐 이 디즈니랜드 가보니까 현지 도착 디즈니랜드는 평일이거든요. 근데 엄청 사람이 많더라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여행 수요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못 갔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야, 바글바글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수요가 좀 좋다 볼 수 있는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항공은 여객과 화물 모두 초과 수요인 호황이라고 이제 한국자전거는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3월에도 항공시장 호황을 이어갔고 국제선 여객이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고 탑승 연료 시 약간 둔화를 했지만은 겨울 성수기가 끝난 직후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호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 노선은 오히려 증가한다. 뭐 일본은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도 이제 벚꽃 시즌이지만 일본도 벚꽃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노선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갱신했다는 점에서 일본 노선이 그래서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해외 여행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밝혔습니다. 뭐 일본 그리고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해외여행 잠재 수요 관련해서 공급을 계속 압도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그어진 점선이 보이는데 그게 2019년 평균이거든요. 이 국제선 항공 편당 여객수인데 2019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미 완전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국제선 공급은 오히려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쪽에 좀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항공기 공급이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관련된 티켓 가격이 또 비싼 영향도 이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는 견조한데 또 항공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티켓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소비 심리가 주춤한 이유는 오히려 공급 부족에 따른 운임 상승 때문에 일부 약간 지출과 관련된 전망이 살짝 주춤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근데 그거는 수요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가격,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살짝 지금 올라오다가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자, 오른쪽 보시면은 팬데믹 이전 대비 20-30% 비싸진 항공권 가격이 있는데 리오프닝 초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엔데믹 시절에 뭐 뉴노멀이고 이렇게 물가지로 본다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도표 드릴까요? 보시면은 LCC 1분기 중에 증액이란 건 올해 연간으로 증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LCC 같은 경우는 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등등이 있겠지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관련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기 관련해서 굉장히 좋으면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증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겨울 성수기를 지나고 1분기 넘어가면서 살짝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특히 이제 2분기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 중에 증액이 되면 올해 연간으로 증액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피크아웃 우려가 무색하게 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LCC 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회색 부분을 보이는 것이 2023년 EPS이고요. 이익 컨센서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24년 LCC 쪽의 이익 컨센서스 흐름인데 컨센서스가 계속 우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피크아웃 우려가 무색하게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3월 국제선 항공용 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3% 하락은 했지만 19년 3월과 비교하면 25%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했고 여객과 반대로 겨울이 비수기인 화물 물동량은 인천공항 기준 전월 대비 22%나 급증했다. 그러니까 화물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 수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으면 화물 지표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로 이동하는 어떤 물동량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보면 또 항공 쪽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항공 쪽의 화물 수요도 역시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대한항공 인천공항 물동량 이것은 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물동량 왼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3월에 아시아 북미 쪽의 항공화물 운임도 전월 대비 반등세로 넘어섰다. 그러니까 운임까지도 물동량도 좋지만 운임도 이제 증가세로 반등세가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출과 연동해서 아마 화물 물동량이나 가격이 또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래서 항공주가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해외여행 성장이라든지 여객 부분, 이익 부분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피크아웃 논란을 아마 종식시킬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게 보는 것 같고 특히 뭐 일반적인 국적기보다는 LCC의 1분기 서프라이즈 주목하면서 LCC 같은 경우에 계절성을 감안했을 때 1분기가
연간 이익의 1분기가 절반을 차지하고 이번 1분기 증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연간으로 증이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제 유가와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항공업종은 저평가로 분석을 했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약간의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또 티켓 가격에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티켓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티켓 파워에 역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실적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예, 재무 건전성이죠. 이게 LCC 쪽에 지금 저비용 항공사 관련된 부채 비율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예. LCC 쪽. 그래서 부채 비율이 22년도에 팬데믹 때 엄청 높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무 건전성 역시 상당히 좀 회복이 되고, 좀 정상화 방향으로 상당히 내려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실적 관련된 부분도 좋지만, 주가적인 매력 부분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재무적인 건전성도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봐서, 예, LCC 쪽도 한번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을 한번 스타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섹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아마 지난주에 주구장창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인데, 오늘도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오후장 들면서 또 수급이 싹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워낙 좋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뭐 그런 니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약간 실적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좀 먼데 주가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역시 그래도 오늘은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일부터 오르기도 했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워낙 관련주가 연속적으로 뭐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일단 유리기판 것은 오늘 조금 또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후장에 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좀 일부 뭐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좋은 매력적인 가격권에서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그로스 리서치, 독립 리서치 쪽에서 지금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22년 챗 GPT가 출시되면서 당연히 AI 시장이 이제 큰 주목을 받게 되고, 글로벌 AI 시장이 22년 1349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82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2030년 가면 7388억 달러, 하나로 약 1000조 원 정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7%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AI 반도체가 더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해야 되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 기판 하나에 여러 개의 칩을 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반도체를 기판 하나에 탑재하기 위해서 AI 반도체는 기존의 기판 대비 면적이 또 넓죠. 하지만 이제 기존의 유기 소재 기판은 미세 공정에 이용되는 열과 휘어짐에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유리 기판이 이제 유기 소재 기판에 대체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 말하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물어보실 수 있어서, 자, 첫 번째 화면 좀 띄워드릴까요? 예, 보면 인텔의 유기 기판이 왼쪽 쪽에 보이는 게 인텔의 유기 기판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기존의 유기 기판입니다. 유기 기판. 오른쪽 거는 기존의 유기 기판이고, 왼쪽이 인텔의 유리 기판입니다. 물론 이제 인텔 말고도 SKC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에너텍 등등이 이제 유리 기판이 있죠.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유리 기판의 적응 패키징입니다. 이게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TSV, 그러니까 TSV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칩을 쌓아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죠. 보시면 제일 위쪽에 반도체 칩이 놓이고, 그 다음에 양 오른쪽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MLCC 칩이 모이고, 그 다음에 종전 기판이죠. 이 기판이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입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리고 아래쪽에 패키징 기판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유리 기판 적용 패키징, 기존의 기판이 어떻게 유리 기판으로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 그 위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실리콘 인터포즈가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 칩 사이에, 그 패키징 기판 사이에 실리콘 인터포즈가 들어가는데,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 보시면은 반도체 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MLCC 칩이 나열되면서 글래스 패키징 기판이 오른쪽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렇게 되면서 역시 종존의 유기 재료, 그러니까 실리콘 인터포즈가 빠지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는지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리이기 때문에 뭐 약간 깨질 수 있다, 뭐 수율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근데
유기기판 관련해서는 일단 열에 취약하고 휘어짐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층을 쌓아야 되면 유리기판으로 가는데 이게 꼬매 기판을 불렸는데 수율 문제나 여러 가지 비싼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뭐 상용화 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AMD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제 25년, 26년 정도부터는 이걸 쓰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거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유리기판과 유기기판의 차이인데요. 단단하면 당연히 유리기판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뭐 효율성, 거칠기, 전력 소모가 특히 이제 유리기판은 낮고요. 가격은 좀 높지만 그리고 공정도는 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어짐이나 그다음에 전력 소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개 기판으로 이제 각광받고 구체적으로 한 1, 2년 사이에는 이제 현실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캠트로닉스나 HB 테크놀로지, 기가비스, JNTC 이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주가들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컨텐츠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I see you.